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예상치 못한 악취와 함께 정체불명의 액체 방울이 목격됐습니다. 러시아 무인 화물선과 도킹한 이후 악취가 발생했는데 화물선 분리 후 공기 정화기를 돌렸고 승무원들에게도 별다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의 실제 주행 거리가 계기판에 표시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추워질수록 계기판 표시보다 실제 주행 거리가 짧아졌는데 테슬라 모델 3의 경우 21%나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파는 생우유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생우유는 일반 우유와 달리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바이러스가 남을 수 있는데 해당 우유는 리콜 조치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세대학교에 실제 연구 개발에 쓸 수 있는 상용 양자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샹들리의 모습이 아닌 원통 속에 들어있던 양자 컴퓨터. 왜 극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2년간 냉각수 누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번에는 악취와 함께 정체불명의 액체 방울이 목격됐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현지 시각 23일 러시아의 무인 화물선이 우주정거장 모듈에 도킹했다면서 이후 화물선을 개방한 승무원들이 예상치 못한 냄새를 맡고 액체 방울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무원들이 러시아 화물선을 우주정거장과 분리하고 공기 정화기를 가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나사는 사건 다음 날 우주정거장 공기질이 정상으로 판단됐다며 승무원들에게 문제가 없었고 이후 활동도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목격된 액체 방울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2022년부터 국제우주정거장에 러시아 우주선이 도킹하는 과정에서 냉각수 누출 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보고됐는데 나사 측은 이번 사건도 앞선 사고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하며 운석이나 우주 쓰레기 등 외부 요인이 원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강한 잡음과 왜곡이 존재하는 의료 산업 영상을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삼성전자 공동연구팀은 강한 잡음으로 손상된 영상을 적응형 필터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융합해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왜곡된 영상을 역필터 기반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위너 디컨볼루션 방식을 이용해 영상 복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억제하고 영상 선명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험을 통해 나노미터 단위의 반도체 구조에 대한 영상을 성공적으로 복원해 반도체 검사 계측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 원장의 이식 책임연구원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에는 박선규 성균관대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에서 화학학사, 포항공대에서 화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0년 키스티에 입사한 이후 슈퍼컴퓨팅 클라우드 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박신임 원장은 성균관대에서 토목공학 학사와 구조공학 석사를, 독일 베를린 공대에서 구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5년 성균관대에 부임한 이후 부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시 키스티 원장과 박선규 건설연 원장의 임기는 27일부터 3년 동안입니다. 환경미화원이나 경미원처럼 다른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벽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데요. 새벽 노동자들을 위해 기존 첫 차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승객을 태우는 서울시의 자율주행 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3시 30분, 버스 한 대가 중앙차로를 달립니다. 운전자의 손이 떨어져 있는데도 핸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공사 구간이거나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나 이럴 때는 기사님들이 다 개입을 하셔서 직접 운전을 하십니다. 기존 첫 차보다 30분 더 빨리 온 버스에 시민들은 한결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차에 오릅니다. 그래서 일찍 가야 좋은 거니까
초체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너무 좋죠. 새벽에 거기를 5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새벽 동행 자율주행 버스는 평일 새벽 하루 한 대, 도봉산 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해 종로와 공덕, 여의도를 거쳐 영등포역까지 왕복 50km를 달립니다. 버스 요금은 당분간 무료인데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3시 56분에 2대가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대 모두 만차로 운행이 됐고요. 좀 더 이른 시간에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새벽 동행버스 노선 3개를 추가하는 등 새벽 시간대에 승객이 많은 혼잡 노선에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전기차의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 가능 거리와 실제 주행 거리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동절기와 하절기의 조건에서 전기차 3개 차종의 주행 거리를 시험 평가한 결과 차량 계기판 표시보다 실제 주행 가능 거리가 짧은 차종이 있었고 기온에 따라서는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도 상온의 시험에선 기아의 EV6와 현대 아이오닉5의 경우 계기판과 주행 거리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테슬라 모델 3는 6% 짧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하 1도의 동절기 조건 실험에선 3개 차종 모두 계기판 표시보다 실제 주행 거리가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종별로는 EV6 6%, 아이오닉5 10%, 모델 3는 무려 21%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추운 환경의 주행거리 차이도 3개 차종 모두 크게 나타났는데 아이오닉5의 경우 추울 때 주행거리가 24% 줄었고 EV6 22%, 모델 3 13%로 조사됐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소셜미디어 공유 이벤트를 진행하고 SNS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과 보조 배터리, 노트북, 전동 킥보드 등에 사용되며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충전이 완료되면 플러그를 뽑고 전동 킥보드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서 충전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일 화재로 가동을 중단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2주 만에 또 불이 났습니다. 시민단체는 포스코가 원가 절감에 급급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며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너머 시커먼 연기가 밤하늘을 뚫고 치솟습니다. 불이 난 곳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지난 10일에 이어 2주 만에 또 불이 났습니다. 늦은 밤 폭발음과 연기에 시민들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화재 당시 제품 생산엔 차질이 없을 거라며 9일 만에 공장을 복구해 재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재가동 사흘 만에 다시 같은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시험 운전 단계에서 용융로 외부가 손상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구를 서두르다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를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토와 이념을 가지고서 포스코의 안전관리를 해왔었거든요. 지금은 현장에서의 그런 안전관리 활동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거는 산만하게 되고 있고. 포항제철소에선 앞서 지난해 말 전기선 화재로 고로 가동이 멈췄고 올해 초에는 통신선과 석탄 운반 시설 등에서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단체는 반복되는 사고로 폭발음과 충격파 등의 피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항은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난 진동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포스코는 여지껏은 시민들한테 희생만 강요해 왔거든요. 지금부터는 기업을 운영하는 마인드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설비를 철저히 관리해 안전한 제철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잇단 2차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국내에 이 상용 양자 컴퓨터가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큰 화제였습니다. 박 기자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연세대학교에서 양자 컴퓨터에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실험용 수준의 양자 컴퓨터만 있었는데요. 이번에 IBM으로부터 이제 실제 연구 개발에 쓸 수 있는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들여온 겁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제 상용으로 국내 최초인 만큼 이 기사가 나가고 조회수가 수십만 건을 넘어서고요. 또 댓글도 수백 개가 달린 만큼 정말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예. 사실 저는 그날 이 눈앞에서 양자 컴퓨터 실물을 보고 가장 먼저 뱉은 말이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어디 있죠? 라는 말일 정도로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예.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지금까지 봤던 그 양자 컴퓨터의 모습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어떻던가요?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 하면 머릿속에 샹들리에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예. 이 층층으로 나뉜 원판들이 전선으로 연결돼 있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샹들리에와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불리는 건데요. 막상 현장에서는 이 유리창 너머로 2m 길이의 거대한 원통형 냉각 장치가 덩그러니 천장에 매달려 있는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작 양자 컴퓨터는 원통 스테인리스 안에 들어 있었는데요. 초전도 방식 특성상 극저온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제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극저온 상태라는 게 절대 영도, 그러니까 영하 273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온도를 유지해야만 이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초전도 양자 컴퓨터는 이 초전도 전자회로에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예. 초전도 현상은 특정 물질이 절대 영도, 그러니까 영하 273도 근처까지 냉각이 돼야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연구 현장에서는 이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두고 냉장고라고 장난삼아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예. 관련해 전문가의 말 짧게 듣고 오시죠.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신호 잡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저희는 냉장고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도. 네, 이 비유를 냉장고라고 해주시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또 부피가 크다 보니까 개발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이 양자성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름 그대로 양자역학의 특성을 기반으로 동시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양자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즉 상호작용하는 양자 얽힘 상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온도 변화와 같은 아주 미세한 외부 자극만 발생을 해도 오류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오류를 학문적 용어로 양자 결풀림 효과라고 하고요. 이 같은 오류를 해결하는 게 이 하드웨어 개발에서의 가장 큰 오류라고 전문가들은 짚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생겼는데요. 이게 모든 양자 컴퓨터가 다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만 작동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절대 영도, 영하 273도라고 하면서 극저온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는데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예. 애초에 양자 컴퓨터 개발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한 이 초전도 방식이 IBM, 구글, 인텔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방식이다 보니까 극저온을 강조한 거고 이온 트랩이나 중성 원자 방식은 극저온보다는 높은 온도 또는 상온에서 가동이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상대적으로 연구 초기 단계이고 또 큐비트 수를 늘리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초전도, 이온 트랩, 중성 원자 이 3가지 방식을 놓고 봤을 때 연구 단계와 개발 속도상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지 절대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낫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이제 국내에도 이 양자 컴퓨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다양한 산업들과의 시너지가 또 기대가 되거든요.
네, 사실 기존의 슈퍼컴퓨터도 이미 충분히 빠르고 성능이 좋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반 컴퓨터나 슈퍼컴퓨터와 같은 고전 알고리즘보다 이 양자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이 이미 원리적으로도 증명이 된 만큼 물류, 교통, 금융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의 낮은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관련해서 전문가의 말 듣고 오시죠. 단백질의 분자 구조를 풀고 또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이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약값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약개발 산업의 생산성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양자 컴퓨팅 기술 덕분에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곳곳에 아주 그 모습들이 확 바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생우유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25일 로팜이라는 회사에서 생산한 생우유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며 이 제품을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우유는 유통기한이 오는 27일까지인 제품으로 주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 회사는 해당 우유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된 생우유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이 대규모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우유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우유와 달리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아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0월 이후 사람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29건 보고됐고 대부분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소와 직접 접촉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곳곳에 강력한 겨울 폭풍이 예고돼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공항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파업까지 겹쳐 역대 가장 혼잡한 공항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수감사절 시즌은 미국에선 1년 중 공항과 도로가 가장 붐비는 기간입니다. 교통당국은 현지 시간 26일부터 일주일간 약 8천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잡한 공항과 도로 사정은 날씨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주에 대형 폭풍우가 시작돼 앞으로 더 많은 눈과 비가 내려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라네바다 지역엔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고 고지대에는 폭설과 함께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동부 해안 지역은 추수감사절 당일인 28일과 29일 겨울 폭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We think will be our busiest Thanksgiving travel period ever. Our command center in Virginia has real-time engagement with all of the airlines to find the most efficient, safe path around weather as it occurs. 비행기 청소와 손님들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문제를 더했습니다. 서비스직 종사자 노조원 800여 명은 현지 시간 25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공항 등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4시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무더기 결항이나 지연은 없었지만 항공기 수십 편이 지연됐습니다. We have more family coming from Chicago, New York, and came from Nashville. Yes, it'll get crazy. My son says it takes 2 hours to get out of Chicago. They're driving. 각 공항들은 이번 추수감사절 기간이 역사상 가장 바쁘고 혼잡할 것이라며 비행기 출발 시각보다 적어도 3시간 전에 도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잔대입니다. 한국 등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이 오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원하는 우호국 67개국은 장관급 공동 성명을 통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전 주기를 포괄하는 협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공동의 조처가 담긴 세계적인 규칙이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은 특히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의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호국 연합은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과정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소비자가 식품 안전 정보를 휴대전화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식품 정보 확인 서비스 푸드 QR이 본격 운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국내 제조식품을 시작으로 내년에 수입식품, 오는 2026년에는 국내 농축수산물 등 모든 식품으로 푸드 Q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드 QR을 활용하면 작은 글씨의 식품 정보를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시청각 장애인은 아바타 수어 영상과 점자 변환, 휴대전화 음성 변환 앱을 통해 요약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 QR은 제품별 상품 식별 코드와 해당 식품의 표시 사항, 회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가 담긴 정보 전달 체계입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포장지에 적힌 표시를 통해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한된 식품 포장지 면적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활용한 합성 영상물 딥페이크를 제작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 교육청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자신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사진을 봤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해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과거 SNS에 올린 사진을 다른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나체로 합성한 뒤 다른 2명에게 유포한 거였습니다. 결국 남학생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가정법원으로 송치됐습니다. 아이가 사진을 전송을 받고 나서 좀 많이 충격을 받은 상태고 이거를 알려주기가 많이 두려워하는 상태였어요. 사건 처리 과정에서 A양 측 부모는 아이가 받을 충격을 걱정해 학교와 경찰에 신원을 반드시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학교 측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과 학교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교육지원청에서 이름을 공개한 통지서를 발송했던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심의위 소집 통지서를 피해자 3명과 가해자 3명에게 전달하면서 6명의 학교와 이름을 그대로 밝혀버렸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진술까지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피해 상황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미 신원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천안교육지원청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A양이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만 숨기고 싶어 했던 것으로 이해해 신고 관련 내용만 뺐던 것이라며 향후 적극 익명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생 결과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익명 처리를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A양과 부모는 2차 가해를 막아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소송 첫 변론이 다음 달 초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반 일부 수험생들과 학부모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고 이후 연세대 측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12월을) 앞두고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며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눈을 기점으로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영상과 영하를 오갈 것으로 보여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특히 비나 눈이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 만큼 출퇴근 시 빙판길이나 블랙아이스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